내가 감히 내 아들을 조사해? 인연, 죽고 싶어! 사모님, 저 범죄 안 저질렀습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사단장 부인의 한마디로 선량한 여군이 하루아침에 절도범이 되었습니다. 증거도 조작됐고 대대장은 무릎까지 꿇으며 사모님의 심부름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그녀의 뒤에 대한민국 최강 포스타 부부, 현직 육군 참모총장과 전설의 포스타 여장군이 서 있다는 사실을 그녀가 유치장에서 꺼낸 작은 녹음기 하나로 사단 전체의 은폐비리 갑질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하늘을 가르는 군용 헬기 한 대가 부대 상공을 가르며 내려옵니다. 내 딸 어디 있나? 부대는 그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충격적인 그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에 지금 계신 곳을 적어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강원도 화천 39사단 VIP 카페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겨울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지만 실내는 오히려 냉랭한 기운으로 가득했죠. 강설인 하사는 똑바로 선 자세를 유지한 채 앞에 앉은 여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은영, 39사단 사단장의 부인이자 이 부대에서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명품 코트를 걸친 오은영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금장 벨트를 두른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넌 지금 내 말을 거역하는 거야? 오은영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서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특정 병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건 군법 위반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오은영이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이 서린의 뺨을 그대로 후려쳤죠. 충격에 서린은 비틀거렸지만 무릎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뺨이 얼얼하게 달아올랐지만 표정은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군법? 2년이. 오은영은 히스테릭하게 소리치며 책상 위에 놓인 혈압 측정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팔에 혈압 측정기를 감으면서 비웃듯 말했습니다. 봐라, 혈압 오르잖아. 이 모든 게 너 때문이야. 서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정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은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추운 데서 훈련받는 걸 두고 볼 순 없어. 윤태승 이병은 실내 근무로 전환시켜. 불가능합니다. 서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오은영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불가능? 내가 누군지 알아? 사단장 부인이야. 이 부대에서 내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어. 군대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뭐? 오은영은 책상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카페 직원들이 놀라 이쪽을 쳐다봤지만 누구도 감히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오은영의 권력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좋아. 내가 이렇게 나온다면 나도 방법이 있어. 오은영은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여보, 나야. 지금 당장 강설인 하사보직 해임시켜. 응, 지금 당장. 전화를 끄는 오은영은 승리한 듯 웃으며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넌 오늘부터 끝이야. 내가 이 부대에서 널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두고 봐. 서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힘을 줬지만 표정만큼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모님, 후회하실 겁니다. 뭐?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오은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서린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은영은 그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뭔가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스쳤지만 곧 무시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사단장이라는 남편이 있고 이 부대에서 자신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나가. 당장 내 앞에서 꺼져. 오은영의 명령에 서리는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오은영은 다시 혈압 측정기를 보며 투덜거리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서리는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뺨을 만졌습니다. 아직도 얼얼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은영 같은 사람은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스타일이었으니까요. 서리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게 필요한 순간이 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길, 동료 여군 하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리나, 괜찮아? 얼굴이 빨개진 것 같은데.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걸 서린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더 거센 파도가 몰려올 게 분명했습니다. 오은영이라는 여자는 단순한 민폐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휘두를 줄 아는 위험한 적이었죠. 서리는 생활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설산이 보이는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 그걸 지키기 위해 군인이 된 거니까요. 오은영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거실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20만 원짜리 극세사 무릎 담요를 무릎 위에 올리고 둘러싼 채 히스테릭하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저 하사년이 감히 나한테. 오은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사단장 부인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무시당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훈련도 못 빼주고 전현이 뭔데. 거실 한쪽에서는 윤태승 이병이 다리를 올린 채 편하게 누워 게임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울부짖음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화면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엄마, 그 하사 눈빛 진짜 무섭다니까? 윤태승은 게임 캐릭터를 조작하며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군대에 온 지 석 달밖에 안 된 이병이었지만 어머니의 힘으로 지금까지 모든 훈련을 빠져왔습니다. 아픈 척하면 의무대에서 쉬게 해줬고 힘든 작업이 있으면 다른 병사들에게 떠넘겼습니다. 근데 엄마, 나 내일 행군 못해. 발 아파. 윤태승의 말에 오은영의 눈에 번개가 일었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한다는 말에 어머니의 본능이 발동한 거죠. 오은영은 무릎 담요를 더 꽉 끌어안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태승이 넌 거를 필요 없어. 진짜? 그럼 앰뷸런스 태워달라고 명령할게. 윤태승은 잔망스럽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또 해결해 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말이죠. 오은영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통화 목록에서 의무대장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의무대장님? 나 사단장 부인이에요. 내일 행군 때 우리 태승이 앰뷸런스 태워주세요. 발이 안 좋대요. 전화기 너머로 난처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 그게 행군 앰뷸런스는 정말 응급 환자를 위한 거라서요. 응급이에요, 응급. 우리의 발목 삐었어요. 하지만 진료 기록을 보니 발목에 이상이. 의무대장님도 강설인 하사처럼 할 거예요? 오은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말에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잘 생각하셨어요. 전화를 끄는 오은영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윤태승도 게임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역시 엄마야. 당연하지. 우리 태승이 힘들게 할 순 없어. 오은영은 무릎 담요를 몸에 더 감싸며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강설인의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흔들리지 않던 눈빛, 두려움 없이 자신을 바라보던 시선. 엄마,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은데? 아니야. 그냥 저하사년 생각하니까 짜증나서. 윤태승은 게임을 잠시 멈추고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무서워하는 거 아니야? 뭐, 내가 저런 애송이한테? 오은영은 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윤태승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불안했거든요. 강설인이 녹음이라도 했을까봐 증거를 모으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엄마, 걱정하지 마. 아빠가 사단장인데 뭐가 무서워? 그래, 그렇지. 오은영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남편은 별 2개를 단 소장이었고 이 부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사 하나쯤 어떻게든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엄마, 강설인 하사 완전히 정리할 거야? 당연하지. 감히 나한테 대들었는데 그냥 둘 순 없어. 오은영의 눈빛이 위험하게 빛났습니다. 단순히 보직 해임시키는 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완전히 무너뜨려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죠. 내일 당장 사단장한테 말해서 징계위원회 회부시킬 거야. 그리고 오은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설인을 확실하게 짓밟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증거를 만들어야겠어. 증거? 강설인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지. 윤태승은 어머니의 말에 약간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다시 게임에 집중했습니다. 어머니가 알아서 하겠거니 생각한 거죠. 오은영은 무릎 담요를 더 꽉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한 극세사 촉감이 손끝에 느껴졌지만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복수를 계획하는 동안 오은영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강설인, 내가 날 건드린 걸 후회하게 해줄게.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쌓여가는 동안 오은영의 복수심도 점점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윤태승은 게임을 끄고 하품을 했습니다. 엄마, 나 자러 갈게. 그래, 내일 행군 때 앰뷸런스 타고 편하게 가면 돼. 고마워, 엄마. 윤태승이 방으로 들어가자 오은영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무릎 담요를 목까지 끌어올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오은영의 계획도 점점 구체화되어 갔습니다. 절대 용서 안 해. 그 웃음 속에는 앞으로 벌어질 파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차가운 바람이 훈련장을 휩쓸었습니다. 전 부대원이 집합한 가운데 대대장 박도혁 중령이 단상 위에 올라섰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고 손에는 서류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강설이는 맨 앞줄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전 부대원 주목. 대대장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박도혁 중령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설인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미안함보다는 냉정함이 가득했습니다. 사단장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강설인 하사 앞으로. 설인은 침착하게 앞으로 나갔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쏠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강설인 하사에 대한 금품 요구 및 특혜 의혹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훈련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병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설이는 평소 모범적인 군인이었고 누구보다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오늘부로 강설인 하사의 보직을 해임합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대기 발령 처분합니다. 설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복받쳐 올랐지만 여기서 감정을 드러낼 순 없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강하사? 예, 이해했습니다. 설인의 대답은 침착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설이는 경례를 올리고 뒤로 돌아섰습니다. 동료들 사이를 지나가는 동안 여러 시선을 느꼈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도 있었고 의심스러운 눈빛도 있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돌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맨 뒤쪽에서 윤태승 이병이 서 있었습니다. 목에는 새로 보급받은 방한 마스크를 두르고 있었죠. 검은색 극세사 소재로 만들어진 특수부대에서나 쓰는 고급 장비였습니다. 일반 병사들은 받지 못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윤태승은 방한 마스크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주변 병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이거 봐. 방한 효과 진짜 좋대. 특수 소재래. 옆에 있던 병사가 부러운 듯 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구했어? 우린 못 받았는데. 우리 엄마가 해달라니까 바로 되더라. 편하지? 윤태승의 말에 병사들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윤태승이 사단장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온갖 특혜를 받는다는 것을요. 설인이 지나가자 윤태승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하사님, 전 이제 특급 방한 장비도 받네요. 설인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윤태승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해달라니까 뭐든 되더라고요. 신기하죠? 주변 병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설이는 천천히 윤태승을 돌아봤습니다. 윤태승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태승 이병, 그 장비 어디서 받았습니까? 보급실이요. 엄마가 전화 한 통 했더니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건 특수임무 수행자를 위한 장비입니다. 일반 이병은 받을 수 없는 물품이죠. 아, 그래요? 근데 전 받았는걸요? 윤태승은 방한 마스크를 목에서 풀어 손에 들고 흔들었습니다. 마치 전리품을 자랑하듯이 말이죠. 설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폭발하면 안 됐습니다. 이미 금품 요구 의혹으로 조사받는 상황에서 병사와 충돌하면 더 불리해질 게 뻔했으니까요.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이병. 설이는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윤태승은 설인의 뒷모습을 보며 입모양으로 속삭였습니다. 잘 가라. 주변 병사들이 그 모습을 봤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사단장 아들을 건드렸다가는 자신들도 화를 입을 게 뻔했으니까요. 집합이 끝나고 병사들이 흩어졌습니다. 설이는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대신 훈련장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눈이 내릴 것 같았습니다. 설이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어제 오은영과의 대화가 담긴 녹음기였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해. 설이는 다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됐습니다. 냉정하게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오은영과 윤태승, 그리고 그들에게 협조하는 사람들을 모두 무너뜨릴 수 있었으니까요.
멀리서 윤태승이 동료들과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방한 마스크를 목에 두른 채 아무 걱정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버티자. 반드시 이긴다. 서리는 녹음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더 힘든 시간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요. 밤 10시 생활관에 불이 꺼진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대부분의 병사들이 잠든 고요한 시간이었죠. 서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갑자기 생활관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쾅! 소리에 모든 여군들이 잠에서 깼습니다. 헌병 3명이 불을 켜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강서린 하사, 일어나. 서리는 침대에서 일어나 헌병들을 바라봤습니다. 헌병 중 한 명이 손에 영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관물대 수색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협조하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서린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절도 의혹으로 고소가 접수됐습니다. 관물대를 열어주십시오. 절도요? 제가 뭘 훔쳤다는 겁니까? 그건 수색 후에 알게 될 겁니다. 헌병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서리는 관물대 열쇠를 꺼내 건넸습니다. 다른 여군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헌병이 관물대를 열고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책, 개인 물품들이 하나씩 꺼내졌습니다. 서리는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무것도 나올 게 없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헌병이 관물대 맨 뒤쪽을 뒤지던 중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서리는 그 상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헌병이 상자를 열자 안에서 다이아 반지가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서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건 제게 아닙니다. 그럼 누구 겁니까? 당신 관물대에서 나왔는데요. 이건 누가 넣은 겁니다. 저는 저 반지를 본 적도 없습니다.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패닉 상태가 됐지만 최대한 진정하려 애썼습니다. 헌병은 반지를 비닐봉투에 넣으며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오은영 사모님이 신고한 다이아 반지 맞습니다. 이건 내가 넣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서리는 필사적으로 항변했지만 헌병들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오히려 비웃는 듯한 눈빛으로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넣지 않았으면 누가 넣었겠습니까? 관물대 열쇠는 당신만 갖고 있었잖습니까? 누군가 복제했거나 아니면. 서리는 말을 이었지만 헌병은 듣지 않았습니다. 수갑을 꺼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서린 하사, 절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동행하십시오. 잠깐만요. 이건 조작입니다.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하지만 헌병은 서린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쇠 느낌이 손목에 전해졌습니다. 서린은 동료들을 돌아봤습니다. 모두 충격받은 표정이었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가시죠. 헌병에 이끌려 생활관을 나서는 순간 복도 구석에서 윤태승이 보였습니다. 방한 마스크를 목에 두른 채 팔짱을 끼고 서 있었죠. 서린과 눈이 마주치자 윤태승은 천천히 입모양으로 속삭였습니다. 잘 가라. 서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은영과 윤태승이 함께 꾸민 일이었던 거죠. 헌병대로 끌려간 서린은 차가운 유치실에 갇혔습니다. 철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작고 좁은 공간, 차가운 바닥, 희미한 전등 하나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손목에 채워진 수갑은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뺨을 만져보니 어제 오은영이 가방으로 때렸던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팔에는 오은영이 던진 물컵에 맞아 생긴 상처도 있었습니다.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욱신거렸습니다. 이렇게 끝날 순 없어.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유치실 구석에 놓인 얇은 담요를 집어들었습니다. 보급용 무릎 담요였습니다. 극세사도 아닌 거친 천이었지만 지금 서린에게는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담요를 목까지 끌어올렸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밤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난방이 약한 지하 유치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서리는 무릎을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버티자 반드시 이긴다. 서리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오은영의 계획대로 모든 게 끝나는 거였으니까요. 서리는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헌병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작은 녹음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오은영과의 대화, 윤태승의 협박, 모든 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녹음기를 꼭 쥐었습니다. 이게 서린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철문 너머로 헌병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단장 부인 물건을 훔치다니 정말 대단한 배짱이네. 보직 해임당한 게 억울해서 그런 거 아닐까? 어쨌든 증거는 확실하잖아. 관물대에서 나왔으니까. 서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더 불리해질 뿐이었으니까요. 담요를 더 꽉 감싸주며 서리는 녹음기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차가운 유치실, 외로운 밤 하지만 서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서리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군인의 길을 걷기로 했을 때 아버지가 해준 말이 기억났습니다. 정의는 때론 힘들고 외로운 길이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 서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긴 밤이 시작됐습니다. 서울 용산 육군본부 참모총장 집무실. 강무현 육군 참모총장은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별 4개를 단 군인, 대한민국 육군의 최고 책임자였죠. 하지만 지금 강무현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미간이 찌푸려져 있었고 핸드폰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딸 서린에게서 오는 일일 안부 문자가 끊긴 지 이틀째였습니다. 평소 서린은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번씩은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아빠 잘 지내요. 오늘도 무사히 근무 마쳤어요. 같은 짧은 메시지라도 꼭 보냈죠. 이상한데. 강무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서류를 펼쳤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30년 넘게 군인 생활을 해온 직감이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장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오게. 문이 열리고 김 대령이 들어왔습니다. 총장 비서실장이었죠.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USB 메모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총장님,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39사단에서 내부 제보로 올라온 자료입니다. 강서린 하사와 관련된. 강무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김 대령이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VIP 카페 내부가 보였습니다. 오은영이 서린의 뺨을 가방으로 때리는 장면, 물컵을 던지는 장면, 욕설을 퍼붓는 장면들이 차례로 재생됐습니다. 강무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파일이 열렸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오은영과 설인의 대화, 윤태승이 설인을 조롱하는 목소리, 모든 게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일입니까? 강무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사흘 전입니다. 그리고 어젯밤 강설인 하사가 절도 혐의로 체포됐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절도? 오은영 사모의 다이아 반지가 강하사 관물대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강무현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쾅! 소리에 김대령이 놀랐습니다. 총장이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조작이군. 그렇게 판단됩니다. 내부 제보자에 따르면 오은영 사모가 보복을 계획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강무현은 책상 서랍을 열어 혈압 측정기를 꺼냈습니다. 최근 혈압이 높아져서 수시로 체크하고 있었죠. 팔에 측정기를 감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삐삐삐. 숫자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160에 95. 정상 범위를 훨씬 벗어난 수치였습니다. 정상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김대령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강무현은 측정기를 벗어 던지며 일어섰습니다. 몰라. 지금 당장 헬기 띄워. 총장님 혈압이. 상관없어. 내 딸이 지금 유치장에 갇혀 있는데 혈압이 무슨 소용인가. 강무현은 벽에 걸린 야전 상의를 입었습니다. 김대령은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작전가입니까? 총장님 전용 헬기 즉시 준비하십시오. 목적지는 강원도 화천 39사단입니다. 30분 후 육군본부 헬기장에서 대형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군사 전용 헬기였고 기체에는 아미원1 불호출 신호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전용기라는 뜻이었죠. 헬기 안에서 강무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점점 멀어지고 어둠 속으로 헬기가 날아갔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설이나 아빠가 간다. 1시간 반 후 39사단 상공에 헬기가 나타났습니다. 깊은 밤이었지만 헬기의 굉음이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이 생활관에서 뛰어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게 뭐야? 헬기 소리 아냐? 이 시간에 왜 헬기가? 긴급 상황이 발령됐습니다. 사단장 윤재한 소장이 급히 사령부로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비서관이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사단장님, 육군 참모총장님 전용 헬기가 착륙 중입니다. 뭐라고? 윤재한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총장이 사전 통보도 없이 야간에 갑자기 방문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었습니다. 왜 총장님이 여길?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부대원들이 도열했고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헬기 문이 열리고 강무현 총장이 내렸습니다. 야전 상의를 입은 모습은 위압적이었습니다. 윤재한이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총장님, 39사단장 윤재한 소장, 영접하겠습니다. 강무현은 경례를 받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내 딸 강설인 하사 어디 있나? 그 순간 윤재한의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습니다. 강설인이 총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거죠. 입술이 떨렸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단장님, 강설인 하사가 총장님 따님이십니까? 옆에 있던 부사단장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윤재한은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지금 헌병대 유치실에. 강무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안내하게. 예. 윤재한은 비틀거리며 앞장섰습니다. 뒤따르는 강무현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주변 장교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걸 모두가 느꼈습니다. 오은영의 집에서는 윤태승이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헬기 소리를 듣고 창밖을 내다봤지만 그게 자신의 파멸을 알리는 신호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하 유치실로 내려가는 계단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고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강무현은 계단을 한 칸 한 칸 내려가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뒤따라오는 윤재안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습니다. 유치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헌병 2명이 지키고 있었죠. 총장을 보자 황급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문 열어. 강무현의 목소리는 짧았지만 강력했습니다. 헌병이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어둡고 차가운 유치실 내부가 드러났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서린이 보였습니다. 얇은 담요를 목까지 끌어올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뺨에는 멍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강무현은 유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린은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보는 순간 서린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아빠. 강무현은 무릎을 꿇고 서린을 품에 안았습니다. 서린의 몸이 얼마나 차가운지 느껴졌습니다. 떨리는 몸, 얇은 담요 하나로 버텨온 시간들. 서린아, 늦어서 미안하다. 강무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어떤 전투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목소리였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딸의 고통 앞에서 그는 그저 한 명의 아버지였으니까요. 서린은 참고 참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강무현의 야전 상의를 꽉 붙잡으며 흐느꼈습니다. 아빠, 나 안 훔쳤어. 진짜 안 훔쳤어. 알아. 다 알고 있어. 이제 아빠가 정리한다. 강무현은 서린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뺨에 멍, 팔에 상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은 딸을 안심시키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일어날 수 있겠니? 응, 괜찮아. 서린은 아버지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버텼습니다. 강무현은 자신의 야전 상의를 벗어 서린의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유치실 밖으로 나오자 윤재안과 박도혁 중령 그리고 여러 장교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특히 박도혁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강무현은 서린을 의자에 앉히고 돌아섰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윤재안을 바라봤습니다. 사단장. 예.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사람들 전원 즉시 보직 해임하고 구속영장 청구하게. 누구입니까? 강무현은 한 명씩 천천히 말했습니다. 윤재안 소장, 박도혁 중령, 이 유치실 조사를 담당한 헌병대 조사관 전원. 윤재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옆에 있던 박도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총장님, 저는 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명령? 불법 명령을 따른 것도 죄야. 강무현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김대령이 앞으로 나서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강서린 하사가 제출한 증거 자료입니다. 녹음 파일, 영상 자료, 문자 기록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서린은 주머니에서 녹음기와 작은 메모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오은영과의 대화, 윤태승의 협박,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로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강무현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윤재안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헌병대장? 예. 이들 전원 체포하고 오은영 씨도 즉시 연행하게. 알겠습니다. 헌병들이 움직였습니다. 윤재안에게 수갑이 채워졌고 박도혁도 연행됐습니다.
조사관들도 차례로 체포됐습니다. 1시간 후 오은영의 집에 헌병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오은영은 극세사 무릎 담요를 두르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자 짜증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누구야, 이 밤중에. 문을 열자 헌병 4명이 서 있었습니다. 오은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은영 씨, 폭행 및 무고 혐의로 연행합니다. 무슨 소리야? 오은영은 소리쳤지만 헌병은 영장을 보여줬습니다. 동행하시죠. 난 사단장 와이프야. 감히 나에게. 오은영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헌병들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단장은 이미 체포됐습니다. 뭐라고? 오은영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극세사 무릎 담요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헌병이 오은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시죠. 안 돼. 놓아줘. 내가 누군지 알아? 오은영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헌병대 차량에 태워졌고 사이렌 소리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헌병대 조사실에 도착한 오은영은 여전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난 사단장 부인이야.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조사실 문이 열리고 강무현이 들어왔습니다. 오은영은 총장 계급장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무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그냥 피의자 128번이다. 저는 변명은 법정에서 하게. 강무현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오은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복도에서 설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무현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설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 악몽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설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요. 더 강한 군인이 되기 위한 시작 말이죠. 며칠 후 대한민국 전역의 언론이 떠들썩했습니다. 각 방송사 뉴스는 톱기사로 이 사건을 다뤘고 신문 일면에는 윤재한 소장과 오은영의 얼굴이 실렸습니다. 39사단 사단장 부부 구속. 아들군 복무 중 갑질, 여군 누명 조작 드러나. 사모님 여군 폭행 혐의, 검찰 징역 4년 구형.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육군 39사단장 윤재한 소장과 그의 부인 오은영 씨가 직권남용과 폭행, 무고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오 씨는 자신의 아들에게 특혜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설인 하사를 폭행하고 절도범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 설치된 전광판에도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저런 사람이 사단장이었다니. 저 사모 정말 악질이네. 여군한테 저렇게까지 하다니.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인터넷 댓글창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오은영의 만행이 상세히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죠. 서울 서부구치소. 차가운 철창 안에 오은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명품 코트도 금장 벨트도 없었습니다. 그저 128번 수감자일 뿐이었죠. 오은영은 멍하니 감방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틈새로 들어왔습니다. 지하에 있는 감방이라 난방이 약했습니다. 오은영은 덜덜 떨리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교도관이 건네준 보급형 무릎 담요를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거친 천 소재였습니다. 집에서 쓰던 20만 원짜리 극세사 담요와는 비교도 안 됐죠. 이게 내 처지구나. 오은영은 담요를 목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몸의 추위가 아니라
마음의 추이였으니까요.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고 증인들의 증언도 일치했습니다. 강설인이 제출한 녹음 파일과 영상 자료는 결정적이었습니다. 검사는 법정에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오은영은 권력을 이용해 선량한 군인을 폭행하고 거짓 증거를 조작해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관용을 베풀어 주시길. 하지만 판사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증거를 검토한 판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4년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오은영은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4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오은영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시민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차갑게 오은영을 바라봤습니다. 구치소로 돌아온 오은영은 감방 구석에 웅크렸습니다. 보급형 무릎 담요를 다시 덮었지만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난 이게 끝이야? 한때는 사단장 부인이라는 권력을 누렸습니다.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감방, 거친 담요, 잿빛 하늘만이 남았습니다. 같은 시각 39사단 헌병대에서는 윤태승이 압송되고 있었습니다. 방한 마스크를 쓴 헌병들이 윤태승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윤태승의 손목에도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병 윤태승, 군법 위반 및 직권 남용 교사 혐의로 군사법원에 송치합니다. 윤태승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더 이상 게임을 하며 웃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해결해 줄 수도 없었죠. 엄마는 윤태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헌병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귀하의 모친은 이미 구속 수감됐습니다.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습니다. 윤태승은 그 말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헌병들이 윤태승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목에 두르던 방한 마스크는 이미 압수당했습니다. 특혜로 받았던 모든 물품들이 회수됐죠. 가시죠. 헌병대 차량에 태워진 윤태승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대 안에서 동료 병사들이 훈련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때 윤태승은 저 훈련들을 모두 빠졌었습니다. 엄마의 힘으로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군사법원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혜 수수, 부정이득, 협박교사. 죄목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차량이 부대를 벗어났습니다. 윤태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을 수도 없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져 있었으니까요. 오은영의 감방에서는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교도관이 쟁반을 밀어 넣었습니다. 밥과 국, 반찬 몇 가지. 초라한 식사였습니다. 오은영은 쟁반을 바라봤지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대신 무릎 담요를 더 꽉 감싸 쥐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오은영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강설인을 건드리지 않았다면, 아들에게 특혜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았다면.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구치소의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오은영은 딱딱한 침대에 누웠습니다. 보급형 무릎 담요를 몸에 덮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은영은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4년, 이 차가운 곳에서 보내야 할 시간들, 권력도 명품도 특권도 없는 시간들, 이게 내가 받을 벌이구나. 오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으니까요.
완전히 혼자. 1년 후 경기도 이천 특수전사령부 707 선발 시험장은 지옥 같았습니다. 진흙탕이 펼쳐진 구간, 타이어가 즐비한 장애물 구간, 30m 높이의 로프 구간.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었죠. 겨울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기온은 영하 10도. 차갑고 매서운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교육생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수십 명이 탈락했고 남은 사람은 10명도 채 안 됐습니다. 강설이는 진흙탕 한가운데를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손등이 찢어졌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교육생 248번. 기압 더 넣어. 교관이 소리쳤습니다. 목에는 검은색 방한 마스크를 목까지 당겨 쓰고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표준 장비였죠. 교관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설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일어섰습니다. 타이어 구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타이어 사이를 정확하게 밟으며 통과했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유치실, 얇은 담요 하나로 떨던 밤,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했던 시간들. 절대 포기 안 해. 설이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로프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30m 높이.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찔했습니다. 하지만 설이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로프를 잡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이 까졌습니다. 로프가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계속 올라갔습니다. 한 뼘 한 뼘. 정상을 향해서요. 248번. 포기하지 마. 교관의 목소리가 아래에서 들렸습니다. 설이는 고개를 들어 정상을 바라봤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됐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설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로프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앞에는 결승선이 보였습니다. 100m 마지막 구간이었습니다. 설이는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유치실에서 자신을 안아주던 따뜻한 품, 아빠가 지켜줄게라던 목소리. 아빠, 나 해낼 수 있어. 설이는 마지막 속도를 냈습니다. 결승선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50m, 30m, 10m. 그리고 마침내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1등. 교관이 외쳤습니다. 설이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손과 무릎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1등으로 통과했습니다. 교관이 다가왔습니다. 방한 마스크를 벗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축하한다. 707 특수임무단 최종 합격이다. 설이는 떨리는 손으로 교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교관이 설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1년 전 내 이야기 들었다. 잘 버텼어. 감사합니다. 설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1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고 더 강해지기 위해 훈련하고 또 훈련했던 시간들. 동료 교육생들이 차례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설인만큼 빠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설이는 1등이었습니다.
특수부대의 일원이 될 자격을 증명했습니다. 훈련장 구석으로 걸어가 서리는 잠시 숨을 고르며 앉았습니다. 손바닥을 펴보니 물집이 잡히고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문득 1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유치실, 얇은 보급형 무릎 담요, 떨리던 몸,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했던 밤. 그때 서리는 담요를 꽉 움켜쥐며 다짐했었습니다. 버티자.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 해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더 강해졌습니다. 오은영과 윤태승은 지금 감옥과 군교도소에 있었지만 서리는 여기 특수부대 훈련장에서 1등으로 합격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겨울 햇살이었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서리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서리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교관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강하사, 전화 한 통 받아도 되겠나? 중요한 전화라고 하던데. 예. 서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교관이 위성 전화기를 건넸습니다. 서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리나. 아버지 강무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서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빠, 합격했다며? 1등으로? 응, 아빠 나 해냈어.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강무연은 전화기 너머에서 웃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잘했다, 서린아. 정말 잘했어. 아빠 나 이제 진짜 군인이야. 특수부대 군인. 알아. 아빠가 다 알고 있어. 자랑스럽다. 서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1년 동안 참고 견뎌온 시간들, 모든 고통과 아픔이 이 순간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고마워. 그때 와줘서. 당연한 거야.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야. 통화를 마치고 서리는 전화기를 교관에게 돌려줬습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다른 합격자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리는 한 명 한 명과 악수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장에 노을이 물들었습니다. 서리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년 전 지옥 같았던 시간들, 억울함과 분노, 차가운 유치실의 밤. 하지만 모두 이겨냈습니다. 더 강해졌습니다. 진정한 군인이 됐습니다. 서리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겨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서리는 다짐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의 일원으로서 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가장 어두운 밤을 견뎌냈으니까요. 정의는 승리한다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믿음을 지킬 겁니다. 강서린 707 특수임무단. 새로운 시작입니다. 달빛 인생사연 은감동 오디오북으로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